버스가 송도 신도시에 들어섰을 때 정수는 창밖으로 유리 건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지요. 40년을 인천 재래시장에서 보낸 그녀에게 이 풍경은 낯설었습니다. 정순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렸습니다. 72해를 살아온 손이었지요. 생선 비늘을 긁고 얼음물에 담그고 새벽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쉬지 않고 움직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이제 딸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에요. 서연이 아파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눈 밑에는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지요. 3년 전 결혼식 때에 통통하던 볼은 어디로 간 걸까요? 밥은 먹고 다니는 거니? 네, 먹어요. 들어가요, 어머니. 서연은 정순의 캐리어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28층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하얀 복도가 나타났지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정수는 딸의 뒤를 따라 걸으며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고무 밑창이 삐걱거렸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사위 도연이 거실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흰 셔츠에 정갈한 면바지 차림이었지요. 웃고 있었지만 정수는 그 미소가 입술에만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 지냈니? 덕분에요. 짐 정리하시고 편히 쉬세요. 도연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펼치더니 화면을 응시했지요.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정수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얀 벽, 회색 소파, 검은 테이블, 모든 것이 직선이었습니다. 꽃 한 송이, 액자 하나 없었지요. 마치 전시장 같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순의 인생은 시장 골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6에 어머니를 따라 생선 가게에 섰고 20에 혼자서 좌판을 물려받았지요. 새벽마다 노량진에서 물건을 받아오고 손님들과 흥정하고 밤이면 파김치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남편은 35에 떠났습니다. 폐암이었지요. 장례를 치르고 사흘 뒤 정수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딸을 혼자 키워야 했으니까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줌마, 오늘 광어 싱싱해? 내 눈이 보증하지. 안 싱싱하면 돈 안 받아. 그렇게 40년을 버텼습니다. 손님들은 정순을 광어 아줌마라 불렀고 나중엔 광어 할매가 되었지요. 서연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정수는 한 번도 가게를 쉬지 않았습니다. 은퇴는 2달 전이었습니다. 무릎이 더 이상 버티지 못했지요. 관절염 진단을 받고 정수는 처음으로 빈 시간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하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손주 하준이는 6살이었습니다. 정순이 짐을 풀고 거실로 나왔을 때 아이는 방문 틈으로 고개만 내밀고 있었습니다. 눈이 컸지요. 엄마를 닮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아이다운 호기심 대신 다른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준아, 할머니야. 이리 와봐.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도연을 흘끗 보더니 고개를 숙였지요. 인사드려.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하준이는 방에서 나와 정순 앞에 섰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모았지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래, 우리 하준이 많이 컸네. 정순이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하준이는 몸을 움츠렸지요.
마치 맞을 것을 피하듯이요. 정순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서연이 차린 밥상은 깔끔했지요. 된장찌개, 나물 2가지, 생선구이. 하지만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식탁에 울렸습니다. 정수는 하준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는 밥을 한 숟가락 뜰 때마다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지요. 도연은 고개도 들지 않고 묵묵히 젓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국을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보았고요. 하준아, 할머니가 젤리 가져왔는데 나중에 먹을래?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려다가 이내 사그라들었지요. 저녁 먹고 바로 자야 돼요. 그래, 내일 먹으면 되지 뭐. 도연이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식탁을 울렸지요. 하준이는 간식을 안 먹습니다. 건강관리 중이거든요. 간식도 안 먹여? 애가 이렇게 말랐는데. 요즘 아이들 비만이 문제예요. 저희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연의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벽이 있었지요.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벽이요. 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정순에게 배정된 방은 하준이의 방 옆이었지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와 옷장, 그리고 창문 하나. 창밖으로 송도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정순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딸의 야윈 얼굴, 사위의 차가운 눈, 손주의 움츠린 어깨, 말없는 저녁 식탁,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웠지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시장에서 사람을 보아온 정순이었습니다.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지요. 생선을 흥정하려는 손님, 외상을 떼먹으려는 손님,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단골. 정수는 그들을 읽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집에서 정수는 무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하준이의 몸짓에서 정수는 두려움을 보았지요. 도연을 향한 두려움이요. 자정이 넘었을 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눈을 떴습니다. 발소리였지요. 도연의 발소리였습니다. 무겁고 규칙적인 발걸음이 복도를 지나 하준이의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닫히는 소리. 정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다시 나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지요.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정수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한밤중에 아이 방에 들어간 걸까요? 무엇을 한 걸까요? 의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정수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지요. 이 집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그것을 밝혀낼 것입니다. 창밖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송도의 밤은 깊어갔지요. 정수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새벽을 지켜온 여자였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알았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이 집의 규칙을 배워갔지요. 아침 6시에 일어나고 저녁 8시에 하준이는 방에 들어가며 9시면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도연이 정한 규칙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규칙에 따랐지요. 아니, 복종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기 전까지 말을 아꼈고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울리면 서연의 어깨가 굳어지는 것을 정수는 보았지요. 서연아, 오늘 날씨 좋다. 하준이 데리고 공원이라도 나가볼까? 안 돼요, 어머니. 하준이 스케줄 있어요. 무슨 스케줄? 6살이 무슨 스케줄이 있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를 계속했지요. 정수는 딸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야윈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하준이의 하루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오전에는 학습지, 오후에는 피아노, 저녁에는 영어. 6살 아이에게는 가혹한 일정이었지요. 하준이는 책상 앞에 앉아 연필을 쥐고 눈을 비비며 문제를 풀었습니다. 졸음이 쏟아져도 일어날 수 없었지요. 하준아, 쉬면서 해. 눈 아프겠다. 정순이 방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하준이는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다시 숙였지요. 다 끝내야 해요. 뭘 다 끝내? 아빠가 검사해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로봇처럼 말했지요. 정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 나이에 아이가 저래야 하나요? 할머니가 도와줄까? 괜찮아요. 혼자 해야 해요. 하준이는 다시 연필을 움직였습니다. 정수는 방문을 닫으며 한숨을 삼켰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수는 새벽 2시에 눈을 떴지요.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가려다가 복도에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는 하준이의 방에서 났지요. 정수는 발소리를 죽이고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지요. 파란색. 먼저 하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잠꼬대였지요. 정수는 숨을 멈추고 더 가까이 귀를 대었습니다. 사진. 밑에. 안 돼. 아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요. 비밀이야. 말하면. 안 돼. 정수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파란색 먼저. 사진 밑에. 비밀. 아이가 무슨 꿈을 꾸는 걸까요? 무엇을 보았기에 저런 잠꼬대를 하는 걸까요? 정수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요. 천장을 바라보며 아이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반드시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하준이를 관찰했습니다. 아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도연의 눈치를 살폈지요. 숟가락을 들 때, 물을 마실 때, 매 순간 아버지를 확인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돌리면 하준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시장에서 정수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술 취한 남편에게 맞는 아낙네, 도박빚에 쫓기는 상인, 빚쟁이에게 시달리는 청년. 그들의 공통점이 있었지요. 눈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운 대상 앞에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작아지고 눈을 피하고 숨을 죽입니다. 하준이가 그랬습니다. 도연은 아이를 때리지 않았지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지요. 기회가 왔습니다. 도연이 출근하고 서연이 장을 보러 나간 틈이었지요. 하준이는 거실에서 학습지를 풀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이 옆에 앉았지요. 하준아,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어.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지요. 어젯밤에 하준이가 잠꼬대했어. 파란색 먼저, 사진 밑에. 그게 무슨 말이야? 하준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연필을 쥔 손이 떨렸지요. 아이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하준아, 할머니한테 말해도 돼. 무서운 거 없어. 몰라요. 모르긴. 잠꼬대로 말했잖아. 진짜 몰라요. 아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정수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다그칠 수 없었지요. 그래, 알았어. 할머니가 더 안 물어볼게. 정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준이는 몸을 움츠렸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지요. 작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정수는 도연을 관찰했지요. 사위는 완벽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말투는 항상 정중했고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지요. 하지만 정수는 보았습니다. 도연이 하준이와 단둘이 있을 때 아이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을요.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무는 것을요. 도연이 아이의 어깨를 쥐고 눈을 마주치며 나지막이 말하는 것을요. 우리 비밀 잘 지키고 있지? 정수는 거실 구석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요. 비밀놀이. 정수는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건 확신했지요. 아이가 저렇게 두려워하는 비밀이 좋은 것일 리 없었습니다. 정수는 서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이 야근을 한다던 날 저녁이었지요. 하준이는 이미 방에 들어갔고 거실에는 모녀만 남았습니다. 서연아, 할 얘기가 있어. 서연의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짐작한 것 같았지요. 하준이 말이야. 잠꼬대로 이상한 말을 해. 파란색 먼저, 사진 밑에, 비밀. 이런 말, 뭔지 알아?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요. 정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나한테 말해. 도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아무 일도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하준이가 아빠를 얼마나 무서워하는데. 너도 봤잖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볼을 타고 떨어졌지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그만하라니. 내 새끼가, 내 손주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만하라고? 모르시잖아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래, 나는 몰라. 그러니까 말해. 도연이가 뭘 했어? 하준이한테 뭘 시킨 거야? 못 말해요. 왜? 무서워요. 서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요. 정수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뭐가 무서워? 남편이 무서워? 하준이 아버지가? 어머니는 몰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서연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흐느끼기 시작했지요. 정수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야윈 몸이 팔 안에서 떨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울지 마. 울지 마, 내 새끼야. 정수는 딸의 등을 쓸었습니다. 서연은 오랫동안 울었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알았습니다. 서연은 알고 있었지요.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하지만 두려워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늦게 들어왔지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발소리, 샤워실 물소리,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지요. 저 사람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정수는 지금껏 파악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도연은 하준이에게 비밀놀이를 시키고 있었지요. 둘째, 그 비밀에는 파란색과 사진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서연은 진실을 알지만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지요.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더 나쁜 것일까요? 정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지요.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하준이가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연도요. 이 집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지요. 정순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알아내야 했지요. 도연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요. 하준이의 잠꼬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파란색은 무엇이고 사진 밑에는 무엇이 있는지요.
40년 동안 새벽 시장을 지킨 여자였습니다. 비를 맞으며 좌판을 지켰고 빚쟁이를 쫓아냈고 딸을 혼자 키웠지요.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사위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지금 정순이 해야 할 일이었지요. 창밖의 송도 야경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정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야 했지요.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정수는 기다렸습니다. 며칠 동안 평범한 시어머니처럼 행동했지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돕고 하준이와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연 앞에서는 눈을 낮추었지요. 무해한 노인처럼 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눈은 쉬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구조를 파악했지요. 안방, 서재, 하준이 방, 손님방, 거실, 부엌. 각 방의 가구 배치, 창문 위치, 수납장의 내용물까지요. 시장에서 물건을 정리하듯 정수는 이 집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요. 서재였습니다. 도연의 서재는 항상 잠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요. 일하는 공간이니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서연이 서재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돌리는 것을 보았지요. 마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피하듯이요. 어느 날 오후 도연이 출근하고 서연이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하준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지요. 정수는 서재 앞에 섰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정수는 손잡이를 돌려보았지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열쇠가 필요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꼼꼼한 사람이었지요. 열쇠를 함부로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마 늘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아무도 손대지 않는 곳에 숨겼겠지요. 정수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은 깔끔했습니다. 침대, 옷장, 화장대, 협탁.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 속옷, 양말. 평범한 물건들이었지요. 화장대를 살폈습니다. 서연의 화장품, 거울, 헤어 액세서리. 역시 특별한 것은 없었지요. 협탁이었습니다. 도연 쪽 협탁의 서랍을 열었지요. 안경 닦기, 핸드크림 수면 한 대, 그리고 서랍 깊숙이 작은 열쇠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열쇠를 집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지요. 40년 동안 새벽 어둠 속에서 가게 문을 연 손이었습니다.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열쇠를 꽂았지요.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서재는 좁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책장 하나. 그리고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지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도연, 서연, 하준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건지 모르겠지만 모두 행복해 보였지요. 정수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철이 있었지요.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회사 문서였습니다. 의미 없었지요. 책장을 살폈습니다. 경제서적, 자기계발서, 영어 원서. 평범했지요. 뭔가 있을 텐데요. 정수는 하준이의 잠꼬대를 떠올렸습니다. 사진 밑에 정순의 시선이 벽의 액자로 향했습니다. 액자는 벽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다가가서 액자의 테두리를 만졌지요. 단단했습니다.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았지요. 하지만 정순에게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재를 나와 부엌으로 갔지요.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서재로 돌아와 책상 위를 닦기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팔을 뻗어 액자를 건드렸습니다. 쿵! 액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깨졌지요. 정수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어머, 어쩌지. 정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누가 들을 사람은 없었지만요. 그리고 벽을 바라보았지요. 액자가 있던 자리. 그곳에는 사각형의 윤곽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벽지 아래로 사각형의 선이 보였지요. 약가로 30cm, 세로 20cm 정도 크기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긴 것이 분명했지요. 정수는 손가락으로 벽지를 더듬었습니다. 가장자리가 살짝 들떠 있었지요. 조심스럽게 벽지를 벗겼습니다. 금속 문이 나타났습니다. 금고였지요. 숫자 버튼이 6개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지요. 정수는 금고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파란색 먼저. 하준이의 잠꼬대가 다시 떠올랐지요. 파란색이 뭘까요? 비밀번호와 관련이 있을까요? 정수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있었지요. 하준이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아이는 이 금고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는 것을 보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밀을 지키라고 강요받았겠지요. 정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지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벽지를 다시 붙였지요. 최대한 원래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깨진 액자를 치웠습니다. 유리 조각을 신문지에 싸서 쓰레기 봉투에 넣었지요. 서재 문을 잠그고 열쇠를 협탁에 돌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숨을 골랐지요.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지요. 금고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돈일까요? 서류일까요? 아니면 더 나쁜 것일까요? 정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지요. 도연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할 무언가를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연이 퇴근했지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수는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같아야 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수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옷을 갈아입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부엌에서 서연을 도왔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면서 딸의 얼굴을 살폈지요. 서연은 평소처럼 지쳐 보였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니. 서재 액자 청소하다가 떨어뜨렸어. 유리가 깨졌는데 내가 새 액자 사다 놓을게.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커졌지요. 어머니, 서재에 들어가셨어요? 응, 청소하려고. 문이 열려 있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목소리는 태연했지요. 도연 씨한테는 내가 말할게. 괜히 내가 혼날 것 없잖아. 어머니. 서연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두려움, 걱정, 그리고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충동. 하지만 서연은 입을 다물었지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해. 정수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지요. 저녁 식사 중에 정수는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아, 오늘 서재 청소하다가 액자를 떨어뜨렸어. 유리가 깨졌는데 내가 미안해서 어쩌니. 도연의 젓가락이 멈추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정순을 바라보았지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무심한 눈이 아니었지요. 날카로웠습니다. 서재에 들어가셨어요? 응, 문이 열려 있길래. 먼지가 많아 보여서. 정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지요. 앞으로는 들어가지 마세요.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요. 그래, 알았어. 미안해. 도연은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를 계속했지요.
하지만 정수는 보았습니다. 도연의 턱이 굳어 있는 것을요. 손에 힘이 들어간 것을요. 그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속으로 생각했지요. 걸렸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 속의 금고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왜 저렇게 숨겨둔 걸까요? 하준이는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확신이 자라났지요. 도연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범죄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저렇게 숨기는 것은 범죄뿐이었습니다. 정당한 것이라면 숨길 이유가 없었지요. 정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금고를 열어야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했지요. 파란색 먼저. 그 말의 의미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준이에게 다시 물어볼까요? 아니, 아이를 다그치면 안 되었지요. 아이는 이미 충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압박은 해가 될 것이었지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방에서 나왔지요. 복도를 지나 하준이의 방 앞에 섰습니다. 귀를 기울였지요. 아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게 자고 있었지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준이의 작은 몸이 보였지요. 이불을 가슴까지 덮고 옆으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책장, 장난감 상자, 옷장. 아이의 물건들이 가득했지요. 하지만 정순의 눈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저금통이었지요. 돼지 모양의 저금통이었습니다. 파란색이었지요. 파란색. 정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저금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지요. 동전이 들어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흔들어 보았지요. 무언가가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종이 같은 소리였지요. 정수는 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준이는 여전히 자고 있었지요. 저금통의 마개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종이들이 있었지요. 정수는 하나를 꺼냈습니다. 색종이였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여러 색깔의 조각들이었지요. 그리고 종이 조각마다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3, 7, 2, 9, 1, 4. 정수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비밀번호였지요. 하준이는 비밀번호를 외우기 위해 색종이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것인지 아이가 스스로 기억하려 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파란색 먼저. 정수는 색종이를 살폈습니다. 파란색 종이에는 숫자 3이 적혀 있었지요. 정수는 종이들을 원래대로 넣고 저금통을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방을 나오며 문을 닫았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지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바로 금고를 열지 않았지요. 서두르면 안 되었습니다. 도연이 눈치챌 수 있었지요. 시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게 된 것이 있었지요. 하준이는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비밀을 알고 있었지요. 비밀번호를 외우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말하면 안 된다고, 가족에게 큰일이 난다고 협박당했겠지요. 정순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어린 손주를 이용하다니요. 자신의 범죄에 아이를 끌어들이다니요. 정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요.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연이 무엇을 숨기고 있든 정수는 찾아낼 것이었지요. 그리고 손주를 지킬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지요. 정수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기다릴 것이었습니다.
적절한 순간이 올 때까지요. 기회가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도연이 골프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섰지요. 서연은 마트에 갔습니다. 하준이만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요. 정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하준아, 할머니 잠깐 서재에 있을게. 부르면 안 돼, 알았지?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지요. 서재요? 응, 청소 좀 하려고. 하준이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정수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협탁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새 액자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도연이 직접 산 것이었지요. 정수는 조심스럽게 액자를 내렸습니다. 금고가 드러났습니다. 정수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지요. 어젯밤 정리해둔 숫자였습니다. 파란색 3, 빨간색 7, 노란색 2, 초록색 9, 보라색 1, 주황색 4. 정순의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떨리지 않았지요. 숫자를 눌렀습니다. 3, 7, 2, 9, 1, 4.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꺼냈지요. 두꺼웠습니다. 손으로 무게를 가늠해 보았지요. 종이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쏟아졌지요. 은행 명세서, 계약서, 영수증, 그리고 현금 다발이었습니다. 5만 원권이 빽빽하게 묶여 있었지요. 정수는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은행 명세서에는 낯선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지요. 금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억 단위였지요. 정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지요. 하지만 이름이 이상했습니다. 도연의 이름이 아니었지요. 다른 사람 명의였습니다. 여러 장의 계약서에 모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정수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횡령이었습니다. 아니면 사기였지요. 도연은 회사 돈을 빼돌리거나 누군가를 속여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이 금고에 숨겨둔 것이었지요. 정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뭐 하세요? 정수는 몸이 얼어붙었지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준이가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눈이 금고를 향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하준아, 할머니 안 돼요. 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가 알면. 하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뚝뚝 볼을 타고 떨어졌지요. 정수는 서류를 내려놓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준아, 괜찮아. 할머니한테 말해봐. 아빠가 뭐라고 했어? 말하면 가족이 큰일 나요. 뭐가 큰일 나? 몰라요. 아빠가 그랬어요. 비밀 지키라고. 안 지키면 엄마랑 할머니 다 없어진다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수는 하준이를 끌어안았지요. 작은 몸이 팔 안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이의 심장 소리가 느껴졌지요. 너무 빨랐습니다. 하준아, 할머니 말 들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할머니가 지켜줄게. 정말요? 응, 정말. 정수는 아이의 등을 쓸었습니다.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올랐지요. 이 어린 것을 협박하다니요. 자기 아들을 공포에 떨게 하다니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모든 것을 기록했지요. 은행 명세서, 계약서, 영수증, 빠짐없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원래대로 닫았지요. 액자를 걸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열쇠를 협탁에 돌려놓았지요. 하준이는 거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아이 옆에 앉았지요. 하준아, 할머니 얼굴 봐.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지요. 아빠한테 오늘 일 말하면 안 돼. 할머니가 서재에 갔다는 거 비밀이야. 알겠지? 그럼 거짓말해야 해요? 정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 아니야. 그냥 말 안 하는 거야. 할머니가 다 해결할 테니까 하준이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전히 떨고 있었지요. 정수는 아이를 다시 안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연이 돌아왔지요. 골프를 치고 왔다며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농담도 했지요. 서연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돕고 하준이에게 책을 읽어주었지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분노가 끓고 있었지요. 사위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그가면 뒤에 진짜 얼굴이 보였습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 아이를 협박하는 비열한 인간. 정수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 잠든 후 정수는 휴대폰을 켰지요. 낮에 찍은 사진들을 살폈습니다. 서류의 내용이 점점 명확해졌지요. 도연은 회사에서 횡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투자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사들였지요. 차명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돈을 숨겼습니다. 금액은 수십억 원에 달했지요.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연은 알고 있을까요? 아마 알 것이었지요. 그래서 저렇게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범죄의 공범이 된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인 것인지 정수는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었지요. 도연의 범죄가 드러나면 이 가족은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서연도 하준이도 피해를 볼 것이었지요. 하지만 숨기면요? 아이는 계속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서연은 점점 더 야위어 갈 것이었지요. 그리고 언젠가 모든 것이 터질 때 피해는 더 클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정수는 하준이의 방 앞에 섰지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지요. 잠꼬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말하면 안 돼. 정순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6살 아이가요. 매일 밤 악몽을 꾸고 있었지요. 아버지의 비밀을 지키느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정수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지요. 내가 지켜야 한다. 서연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도연에게 맞설 힘이 없었지요. 하준이는 아이였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지요. 정순만 남았습니다. 72해를 살아온 늙은 여자. 하지만 정순에게는 있었지요. 40년 동안 시장을 지킨 뚝심이요. 새벽 어둠 속에서 혼자 싸워온 경험이요. 딸을 키우며 단련된 강인함이요.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지요. 이제 어떻게 할지 정해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 아직이었지요. 서연과 먼저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딸이 어떤 입장인지 알아야 했지요. 공범인지 피해자인지요. 그리고 도연에게도 기회를 줘야 했습니다. 스스로 자수할 기회를요. 정수는 그렇게 생각했지요. 최악의 상황을 피할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연이 잘못을 인정하고 돈을 돌려주고 처벌을 받는다면요.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막을 수 있을지도요. 하지만 도연이 거부하면요. 그때는 정순이 직접 나서야 했지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왔습니다.
정수는 창가에 서서 송도의 새벽을 바라보았지요. 유리 건물들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이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서요. 한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지요. 정수는 그것을 막을 것이었습니다. 손주의 악몽을 끝내줄 것이었지요. 딸의 두려움을 걷어줄 것이었습니다. 늙은 시장 할머니가요. 이 차가운 집에서 전쟁을 시작할 것이었지요.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정수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지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붉은 빛이 송도의 유리 건물들을 물들였지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이었지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지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지친 눈. 72년의 세월이 새겨진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40년을 버틴 눈빛이었지요. 아침 식사 후 도연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었습니다. 서연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요. 하준이는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아침이었지요. 정수는 도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도연아, 할 얘기가 있어. 도연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지요. 네, 말씀하세요. 신문 내려놓고 얘기하자. 정순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느꼈는지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았지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재 금고 말이야.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열어봤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연의 눈이 변했지요. 평소에 무심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빛났지요. 위험한 빛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서연이 돌아보았지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서연아, 너도 와서 앉아. 정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다가와 소파에 앉았지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들은 대로야. 금고 열어서 서류 다 봤어. 횡령이지? 아니면 사기야? 도연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었지요.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남의 물건을 뒤지세요? 권리? 내 딸이 저렇게 야위어 가는데 내 손주가 매일 밤 악몽을 꾸는데 권리가 필요해? 정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준이가 잠꼬대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말하면 안 된다고, 가족이 큰일 난다고. 6살 아이를 그렇게 협박한 거야?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키가 컸지요. 정순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습니다. 그가 정순을 내려다보았지요. 위압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모르시는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모르긴. 다 알아. 증거도 있어. 정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서 도연에게 보여주었지요. 서류 사진이 떴습니다. 다 찍어뒀어. 은행 명세서, 계약서, 영수증. 전부. 도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서연이 울기 시작했지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서연아, 너도 알고 있었지?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지요.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무서웠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말하면 이 집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준이 아빠가 감옥에 가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을 바라보았지요. 야윈 얼굴, 떨리는 어깨, 눈물에 젖은 볼. 정순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낫다고? 매일 두려워하면서, 하준이가 악몽 꾸면서.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끼어들었지요. 어머니, 이건 가족 문제입니다. 경찰에 알리면 다 끝나요. 저만 아니라 서연이도 하준이도요. 협박이야?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잡혀가면 이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서연이가 혼자 하준이를 키울 수 있겠어요? 어머니 연금으로요? 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계세요. 이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도연을 올려다보았지요. 키가 작았습니다. 목이 아팠지요. 하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 한다고? 지금까지 뭘 알아서 했는데? 돈 숨기고, 아이 협박하고, 마누라 쫄게 만들고, 그게 알아서 한 거야? 어머니, 내가 40년 동안 시장에서 봤어. 너 같은 놈들.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도 팔아먹는 놈들. 결국 다 망하더라. 하나같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지요. 근데 너는 달라. 내 아들한테까지 비밀 지키라고 협박했어. 6살 아이한테. 그건 용서 못해.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지요. 평소에 정중하고 차가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추악했습니다.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경찰에 신고하실 거예요? 아직 안 했어. 그럼요. 기회를 줄게. 자수해. 도연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지요. 자수요? 미쳤어요? 자수하면 형이 줄어. 돈도 일부는 돌려줄 수 있을 거야. 그게 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야. 어머니가 뭘 안다고. 몰라. 나는 시장 할매야. 법 같은 거 몰라. 근데 이건 알아. 정순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다 망해. 너도 서연이도 하준이도. 언젠간 들켜. 그때는 늦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정순을 노려보았지요. 눈이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순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끼어들었지요. 여보, 어머니 말이 맞아. 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매일 무서워. 하준이 볼 때마다 미안해. 이렇게 사는 거 못하겠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남편을 향해 있었지요. 처음으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자수해. 그게 맞아. 도연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분노가, 두려움이, 절망이 뒤섞였지요. 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지요. 끝이야. 다 끝났어. 정수는 사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미움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 작은 연민이 있었지요. 잘못된 길로 빠진 한 인간에 대한 연민이요. 아직 안 끝났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요. 서연이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등을 쓸었지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수는 조용히 거실을 나왔습니다. 하준이의 방 앞에 섰지요.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책상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요. 고개를 들어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하준아, 이리 와봐. 아이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었지요. 하준아, 이제 무서운 거 없어.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비밀 지키라고 한 거 이제 안 해도 돼. 할머니가 다 해결했어. 정말요? 응, 정말. 하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지요. 처음으로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정수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팔 안에서 떨렸지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항상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지요.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자수였지요. 서연이 함께 갔습니다. 정수는 하준이와 집에 남았지요. 아이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송도의 하늘이 맑았지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아빠 언제 와요? 정수는 아이의 머리를 쓸었습니다. 좀 늦을 거야. 근데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정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었습니다. 따뜻했지요. 정수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것이었지요. 재판, 빚, 사람들의 시선,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손주의 손을 잡고 있는 한여.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송도의 유리 건물들이 노을빛으로 물들었지요. 정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새벽을 지켰지요. 이제는 이 아이의 새벽을 지킬 것이었습니다. 어떤 어둠이 와도요. 할머니는 깨어 있을 것이었지요. 언제나요.